다음날 새벽 황용과 곽정이 밥을 지어 바보 소녀까지 5명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황용은 쇠그릇을 돌려서 찬장 벽을 닫고 깨진 그릇들을 찬장 안에 넣었다. 바보 소녀는 못 본 척하며 칼만 가지고 놀았다. 황용이 은전 한 입을 주었으나 소녀는 아무렇게나 탁자 위에 휙 던져버렸다. 배고프면 은전으로 쌀과 고기를 사다 먹어. 황용의 말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보 소녀는 웃음만 지었다. 그 모습을 보니 황용은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지금은 홍칠공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황용은 바보 소녀를 두고 그냥 가기로 했다. 그렇게 4사람은 수레에 올라 이만성으로 향했다. 이만성은 아주 번화한 곳이었다. 송이 남하하면서 이곳을 수도로 정한 뒤에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고 활기찬 곳이 되었다. 4사람은 동쪽의 후조문으로 입성해 황궁의 정문인 여정문 앞까지 왔다. 황용은 황궁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3사람을 데리고 황궁 서쪽 거리에 위치한 크고 호화로운 객점을 찾아 들어갔다. 객점에서 식사를 마친 4사람은 밤에 황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낮 시간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홍칠공과 주백통은 객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곽정과 황용은 이만 거리를 구경하고 다녔다. 그러다 어느 정자에 완한홍렬과 양강 그리고 구양봉 3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곽정과 황용은 즉시 몸을 숨기고 3사람의 동태를 살펴봤다. 황용이 곽정의 귀에 대고 지난날 조왕부의 향설청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속삭였다. 완한홍렬이 팽년호 무리들을 불러 모은 것은 악무목의 유서를 훔치기 위해서예요. 저들이 오늘 여기로 온 걸 보면 그 유서가 이만성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자 곽정이 이를 갈았다. 그렇다면 절대로 성공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군.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던 3사람이 정자에서 나오자 곽정과 황용은 멀리서 그들을 미행했다. 2사람은 그들이 객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완한홍렬 등이 나오지 않자 그들이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것이라 짐작했다. 일단 돌아가서 사부님을 먼저 황궁으로 모셔야겠어요. 그리고 주백통 선배님에게 저들을 혼내달라고 해요. 황용의 말에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에 황용은 가면이 잔뜩 걸려있는 가게를 발견하고는 주백통이 떠올라 10여 개의 가면을 샀다. 객점으로 돌아온 황용이 가면을 꺼내 주백통에게 주자 주백통은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아이처럼 마냥 즐거워했다. 그런 주백통을 보면서 낮에 완한홍렬을 본 이야기를 홍칠공과 주백통에게 해줬다. 황용이 주백통에게 서독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하자 기분이 좋은 주백통은 흔쾌히 승낙했다. 의경이 되자 곽정은 홍칠공을 부축해 지붕들을 건너서 황궁으로 갔다. 국내에는 칼을 든 호위병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지만 뛰어난 무공을 지닌 그들이 호위병들 눈에 발각될 리 없었다. 예전에도 황궁 주방에 숨어들어 음식을 훔쳐먹었던 적이 있는 홍칠공이 주방으로 길을 안내했다. 주방은 황제의 침소와 이웃하고 있어서 금이병들이 가까이 있고 주위의 경비가 아주 삼엄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황제가 이미 침소에 들고 주방의 하인들도 모두 돌아간 뒤라 4사람은 손쉽게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주방 안에는 촛불만 어둠을 밝히고 있고 그 아래에서 주방을 지키는 몇 명의 소태감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곽정은 홍칠공을 부축해 대들보 위에 앉히고 황용과 주백통은 찬장에서 음식을 찾아 모두 한바탕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런데 주백통이 먹다 말고 투덜거렸다. 홍칠공, 이곳의 음식은 황용의 음식보다 훨씬 못하구려. 억지로 끌고 오더니 이게 뭐요? 그러자 홍칠공이 핀잔을 줬다. 나는 원앙 오진회를 한번 맛보고 싶을 뿐이요. 요리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일 그놈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한번 먹어보면 알게 될 것이요. 그러곤 곽정과 황용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나가서 노동물 구양봉을 지켜보거라. 내일 저녁에 나를 데리러 오면 된다. 절대 악비의 유서가 그들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주백통도 한마디 했다. 오늘 저녁에는 절대 구양봉과 싸우면 안 된다. 내가 내일 저녁에 구양봉과 싸울 것이다.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황용과 곽정은 완한홍렬 등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주방을 빠져나가 그들이 묵고 있는 객점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황궁 건물 2채를 지날 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퍼져왔다.
깊은 황궁 속에 숲이 있는 듯했다. 황용은 이 향기를 맡고 근처에 꽃밭이 있으리라 짐작했다. 황궁의 내원은 필시 기이한 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곽정의 손을 끌고 꽃향기를 따라갔다. 물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꽃길을 따라가다 보니 울창하게 뻗은 교송과 대나무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겹겹이 에워싼 기이한 산봉우리들과 깊고 울창한 숲이 한데 어울려 장관을 이루었다. 황용은 속으로 경탄을 금치 못했다. 한참을 걸어가니 한 줄기 폭포가 큰 못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못에는 물 빠지는 곳이 있는 듯 전혀 물이 넘치지 않았다. 연못에는 수없이 많은 붉은 연꽃이 피어있고 못 앞에는 취한당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다. 취한당은 황제가 휴식을 취하는 곳인 것 같았다. 곽정과 황용이 정자에 앉아 잠시 담소를 나누는데 경비병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곽정과 황용은 화들짝 놀라 급히 몸을 가산 뒤로 숨겼다. 2명의 경비병이 정자 앞으로 다가와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정자를 떠났다. 황용이 곽정을 잡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지막했으나 분명 2 경비병이 혈도가 찍혀 내뱉는 소리였다. 그때 소곤거리는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황궁 지도에 따르면 폭포 근처에 있는 정자가 바로 취한당이렸다. 이 목소리는 분명 완한홍렬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깜짝 놀라 서로의 손을 꼭 움켜쥐고는 가산 뒤에 꼼짝도 않고 숨었다. 어슴푸레한 별빛 아래 취한당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림자가 보였는데 완한홍렬 외에도 구양봉, 팽년호, 사통천, 영지상인, 양자옹, 후통회 등이 모두 있었다. 곽정과 황용은 저들이 황궁에 왜 왔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완한홍렬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짐이 악비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종, 효종 때의 문헌도 고찰해 본 결과 무목유서는 취한당에서 동쪽으로 15보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소. 그러면서 완한홍렬이 손가락으로 폭포를 가리켰다. 폭포에 어떻게 유서를 숨길 수 있는지 짐도 의아할 따름이요. 그러나 문헌을 참조해보면 분명 이곳이 틀림없소이다. 그러자 사통천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폭포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통천은 귀문용왕이라는 벼로답게 능숙한 수영 솜씨를 뽐내며 폭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왕爺께서는 과연 해안을 지니셨습니다. 폭포 뒤에 철문으로 닫힌 동굴이 있습니다. 사통천의 말에 완한홍렬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악비의 유서는 필시 그 동굴 안에 있을 것이오. 여러분이 철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오. 그러자 먼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 무기를 꺼내들고 즉시 폭포로 달려갔다. 그러나 구양봉만은 체면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완한홍렬 옆에 서 있었다. 사통천이 가장 앞장서서 고개를 숙이고 급류를 헤치고 나갔다. 그러곤 막 폭포 속으로 얼굴을 들이미는데 난데없이 장풍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아까 살펴볼 때는 분명 어떤 수상한 낌새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적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통천은 역시 고수였다. 기습 공격에도 급히 몸을 굽혀 일격을 피했다. 그러나 언제 잡혔는지 누군가 왼쪽 손목을 잡고 엄청난 힘으로 사통천을 폭포 밖으로 날려버렸다. 마침 뒤따라오던 양자옹은 폭포 안에서 갑자기 사통천이 날아오자 내력을 끌어올려 그의 등을 받쳐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사통천이 또다시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미리 방비해 2 손으로 얼굴을 방어했다. 그러나 폭포 뒤에서 날아든 것은 주먹만이 아니었다. 얼굴로 날아드는 주먹과 함께 허리로 몽둥이 하나가 날아왔다. 사통천이 허리에 몽둥이를 맞고 윽 하는 소리를 내자 곧바로 양자옹이 폭포 뒤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몽둥이 하나가 횡으로 공격해오는데 그 공격이 기이하고 변화무쌍해 양자옹은 연신 뒤로 피하다가 정강이를 얻어맞고 폭포 쪽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또다시 사통천이 엄청난 힘에 떠밀려 양자옹에게 날아왔다. 그렇게 2 사람은 폭포 밖으로 밀려났다. 그 모습을 보고 후통회가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사통천보다 무공이 약한 후통회 역시 폭포 속에서 튕겨져 날아와 땅에 떨어졌다. 팽년호가 얼른 달려가 후통회에게 물었다. 후영 대체 무슨 일이오? 안에 누가 있는 것이오? 후통회는 아파서 화가 잔뜩 나 있는 터라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알겠소?
당신이 들어가서 얻어맞고 나와보시오. 그때 영지상인이 붉은 가사를 펄럭이며 폭포 속으로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 잠시 후 폭포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사통천과 양자홍은 폭포 안이 너무 어두워서 적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단지 장권을 사용하는 남자 한 명과 몽둥이를 사용하는 여자 한 명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때 영지상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그도 당한 것 같았다. 완한홍렬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영지상인은 참으로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이군. 저렇게 천하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면 황궁 안의 경비병들이 모두 몰려올 텐데 어떻게 무목유서를 훔친단 말인가? 말이 끝나자마자 눈앞에 붉은색이 펄럭이더니 영지상인의 붉은 가사가 폭포를 타고 연꽃 목까지 떠내려왔다. 또 땅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가 병기로 사용하는 동발이 폭포에서 날아왔다. 팽년호는 동발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날까봐 급히 손으로 잡았다. 그 순간 알아들을 수 없는 서장말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뚱뚱한 몸뚱이가 폭포를 뚫고 날아왔다. 그러나 영지상인의 무공은 후통에와 달라 땅에 가볍게 착지하며 엉덩방아를 찢지 않았다. 배에서 만났던 그 연놈들이야. 곽정과 황용은 가산 뒤에서 동굴로 들어가 무목유서를 훔쳐오라는 완한홍렬의 말을 들었다. 두 사람은 무목유서가 완한홍렬의 손에 들어가면 금국의 병사들이 그 악비의 병법대로 송을 침공할 것이라 생각했다. 두 사람은 구양봉을 절대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송나라가 위험해지니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황용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 계책을 생각해 내려 했으나 곽정은 사태가 위급함을 보고는 주저없이 황용의 손을 잡아 끌고 몰래 폭포 뒤로 숨어들었다. 그 때문에 사통천 등이 폭포 안에서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두 사람은 힘을 모아 사통천 등을 물리치니 스스로도 놀랍고 기뻤다. 구음진경의 역근당 골편이 이렇게나 효력이 뛰어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황용은 타구봉법의 변화무쌍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사통천 등이 모두 패했으니 이제 구양봉이 나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황용이 곽정에게 말했다. 우리가 구양봉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우리 빨리 나가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요. 그럼 경비병들이 우르르 몰려올 테니 저놈들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좋아, 그럼 네가 나가서 고함을 쳐. 난 여기를 지키고 있을게. 황용이 알겠다고 말하고 막 폭포를 나가려는데 갑자기 기합 소리와 함께 거대한 힘이 폭포 앞에서 덮쳐왔다. 두 사람은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고 좌우로 피했다. 구양봉의 한마공을 맞은 폭포의 물줄기가 안으로 향하면서 철문을 내리쳤다. 그러자 사방으로 물보라가 튀고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렸다. 황용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자객 잡아라. 자객 잡아. 황용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어나가자 이 소리를 듣고 취한당 주변의 경비병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황용은 지붕 위로 뛰어올라가 기와를 마구 던졌다. 그 모습을 보고 팽년호와 양자홍이 경공으로 황용의 뒤를 따랐다. 먼저 저 계집부터 죽여라. 이런 상황에서도 완한홍렬만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강아, 구양선생을 따라가서 유서를 가져오너라. 이때 구양봉은 이미 폭포 속으로 들어가 두꺼비처럼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곤 한순간 기압을 토해내며 장풍을 날리니 동굴 입구의 철문이 안쪽으로 나가떨어졌다. 철문을 부순 구양봉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사람 그림자가 옆에서 덮치더니 장풍이 날아왔다. 초식을 보니 비룡제천이었다. 구양봉은 어두워서 적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초식을 보고 금세 곽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구양봉은 무인도에서 곽정이 써준 구음진경을 수련해 보았다. 그러나 수련을 할수록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곽정이 경문을 뒤죽박죽 바꿔놓은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경문의 뜻이 심오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다. 또 나중에 홍칠공이 뗏목에서 중얼거리는 기괴한 문구를 듣고는 원래 구음진경은 그런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양봉은 곽정을 잡아서 구음진경의 해석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양봉은 이런 생각으로 몸을 옆으로 살짝 비켜 곽정의 비룡제천을 피한 후 손을 뻗어 그의 등을 움켜쥐려 했다. 곽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곽정은 잠시만 더 버티면 황궁의 경비병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구양봉을 막았다. 뜻밖에도 구양봉이 살수를 쓰지 않고 금나수로 자신을 잡으려는 바람에 제법 버틸만 했다. 구양봉은 만날 때마다 강해지는 곽정을 보며 두려우면서도 기뻤다. 어린 녀석이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다 구음진경 덕분이라는 생각에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자신도 이미 구음진경을 손에 넣었으니 훗날 자신의 무공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뻤다. 구양봉은 곽정과 여유롭게 한 초씩 한 초씩을 겨루며 구음진경을 풀이해보려 마음먹었다. 그러니 악비의 유서를 얻든 말든 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오로지 구음진경의 무학을 익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구양봉은 곽정이 항룡시 8장과 더불어 사용하는 공명권이 구음진경의 무공이라고 생각했다. 참으로 훌륭한 무공이구나. 취한당은 횃불과 등불로 대나처럼 환하게 밝아졌고 경비병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완한홍렬은 구양봉과 양강이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경비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자 큰일이다 싶었다. 다행히 지금은 지붕 위에서 벌어진 황용과 팽년호 그리고 양자홍의 싸움에 경비병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만 조만간 이곳도 곧 발각될 것이자 명했다. 완한홍렬은 연신 손을 비비고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다. 그때 영지상인이 말했다. 소승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한당을 밝힌 등불이 폭포까지 환히 비추자 동굴 입구에서 구양봉과 곽정이 초식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양강은 수차례 그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두 사람의 장풍과 권풍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영지상인은 둘의 초식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구양봉은 태연자약하게 무공 연마를 하고 있다니 정말 천하의 몹쓸 놈이 아닌가. 그러나 대놓고 불만을 표출할 수는 없었다. 구양선생,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영지상인이 끼어들자 구양봉이 불같이 화를 냈다. 저리 비키지 못하겠소. 그러나 영지상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곽정 왼쪽으로 파고든 후 대수인으로 곽정의 정수리를 찌그려 했다. 그러자 구양봉은 크게 노해 그대로 왼손을 뻗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다. 영지상인은 허공에서 서장말로 구양봉을 욕했지만 구양봉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완한홍렬은 영지상인이 허수아비처럼 휙 던져지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취한당의 화분이 산산조각 나자 당황스러워 안절부절 못했다. 과연 경비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속속 몰려들었다. 다급해진 완한홍렬은 급히 장포 자락을 쥐고 폭포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무공이 낮은 완한홍렬은 폭포에 떠밀려 발이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걸 보고 양강이 얼른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완한홍렬은 정신을 차리며 주변 상황을 지켜보다가 구양봉에게 물었다. 구양선생도 저 아이를 물리치는 게 힘든 것이오? 정치인답게 완한홍렬은 구양봉에게는 어떤 호소나 위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슬쩍 구양봉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예상대로 이 방법은 구양봉에게 제대로 먹혀들었다. 내가 이런 녀석 하나 처리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구양봉이 몸을 웅크리고 기압을 넣으며 한마공의 기운을 두 손바닥에 모아 장력을 앞으로 뻗었다. 곽정은 눈앞으로 엄청난 위력의 장력이 날아들자 두 발로 땅을 박차고 사척 높이로 몸을 띄워 피한 뒤 다시 내려와 동굴 입구를 막아섰다. 그때 몸 뒤에서 꽝 하고 굉음이 들리면서 흙이 무너져 내렸다. 구양봉의 장력이 동굴의 석벽을 맞춘 것이다. 뒤이어 구양봉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양손을 뻗었다. 곽정은 미처 피할 틈이 없어 항룡시 8장 중 가장 위력이 강한 운경백리로 구양봉의 장력을 맞받아쳤다. 강공을 강공으로 되받아치며 두 사람은 일순간 꼼짝도 하지 않고 서로를 마주하고 섰다. 완한홍렬은 두 사람이 뛰어오르고 옆으로 파고들어 치고받으며 격렬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꼼짝도 하지 않고 팽팽히 맞서자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다. 잠시 뒤 곽정의 몸에서 빗물 같은 땀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사실 구양봉은 곽정이 아직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해칠 생각이 없었다. 구양봉은 계속 내공을 겨루다가는 곽정이 중상을 입을 것 같아 반초씩 양보해주려고 내력을 약간 낮추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곽정의 내력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구양봉의 공력이 깊지 않았더라면 필시 큰 부상을 입을 만한 힘이었다. 구양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다시 내력을 높여 곽정의 내력을 받아냈다. 여기서 구양봉이 조금만 더 내력을 높이면 곽정은 큰 중상을 입을 게 자명했다. 구양봉의 입장에서 곽정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곽정은 구양진경 무학의 결정체를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버티다 내력을 거두어 생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패는 구양봉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완한홍렬과 양강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실 곽정과 구양봉이 서로 맞서고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지만 폭포 주위로 불빛이 점점 더 모여들고 고함 소리가 높아지는 긴박한 상황이라 완한홍렬과 양강에게는 아주 길게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니 폭포 속으로 경비병 2명이 뛰어들었다. 양강이 즉시 앞으로 뛰어나가 구운백 골조를 그들의 정수리에 꽂았다. 그들의 몸에서 붉은 피가 뿌려지자 비릿한 피냄새가 양강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 순간 양강은 살기가 동해 비수를 꺼내 들고 곧장 곽정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고는 곽정의 허리를 향해 비수를 꽂았다. 곽정은 구양봉의 장력을 막는 데 여념이 없어 그의 비수를 피할 틈이 없었다. 몸을 약간만 움직여도 장력이 약해져서 구양봉의 한마공에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 예리한 칼날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 곽정은 허리에 격심한 통증을 느꼈다. 갑자기 숨이 턱 멎는 것 같았다. 곽정은 무의식 중에도 주먹을 휘둘러 양강의 손목을 쳤다. 이미 곽정과 양강 2사람의 무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었다. 곽정의 주먹 한 방에 양강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며 급히 손을 움츠렸다. 그러나 이미 비수는 절반 이상 곽정의 허리 깊숙이 박힌 상태였다. 그리고 곽정이 주먹을 내려치는 바람에 곽정은 가슴에 한마공을 그대로 맞고 말았다. 곽정은 끈떨어진 인형처럼 신음을 토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구양봉은 곽정이 필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깝다. 아까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목숨을 구하기는 틀린 것 같아 그냥 내버려두고 악비의 유서를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다. 구양봉은 양강을 매서운 눈초리로 한번 노려보았다. 저놈이 내 일을 다 망쳐놓았군. 양강은 눈앞에서 곽정이 쓰러지자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들의 관계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것이다. 망감이 교차하는 양강의 손을 완한홍렬이 잡아 끌었다. 그들 부자는 구양봉의 뒤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병들이 폭포 속으로 계속 뛰어들었지만 구양봉 손에 모두 동굴 밖으로 날아갔다. 양강은 횃불을 들고 동굴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땅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인적이 없었던 듯했다. 정중앙에 돌탁자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고 그 위에 2척 정도의 네모난 돌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을 보니 봉인된 석갑만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없었다. 양강은 횃불을 들고 가까이 비추어 보았다. 봉인된 석갑 위의 글씨는 너무 오래되어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 완한홍렬이 말했다. 무목유서는 바로 석갑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완한홍렬의 말에 양강은 희색이 만면에 손을 뻗었다. 그때 구양봉의 왼팔이 어깨를 가볍게 치자 양강은 중심을 잃고 몇 걸음 휘청거렸다. 양강이 당황하는 사이 구양봉은 이미 석갑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대업을 완성했으니 모두 나갑시다. 완한홍렬의 말에 구양봉이 앞장서고 3사람은 함께 동굴을 나섰다. 동굴 입구에는 곽정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경비병들과 함께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그런 곽정의 모습에 양강은 다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중얼거렸다. 분수도 모르고 여기저기 끼어들어 설쳐대더니 이 꼴이 됐지. 의형제의 연을 끊었다고 나를 탓하지는 마라. 양강은 문득 자신의 비수가 아직 곽정의 몸에 꽂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굽혀 뽑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폭포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오빠 거기 있어요? 양강은 황용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놀라 비수를 뽑을 겨를도 없이 곽정의 몸을 뛰어넘어 구양봉 등을 따라 폭포를 빠져나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